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미 이민당국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에 대한 자진 출국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자진 출국 의사부터 확인하고 있는데 미국 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이 없다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조지아주 폭스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인 구금 닷새째, 구금자 300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영사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자진 출국 형식의 석방을 설명하고 동의하는지 의사를 확인한 뒤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절반 정도 넘었습니까? 가시겠다는 분이? 제가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하는데 뭐 다 한국 가시는 걸 바라시는. 조 총영사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전세기에 태우려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행정적, 기술적인 사항들이 많다며 실무 논의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 협조를 잘해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현지 시간 10일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태워 전세기가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영사 조력과 별개로 현지 업체들에서도 숙소에서 단체 생활한 직원들의 여권을 모아두거나 한국으로 보낼 짐을 싸는 등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다가 취업해두라 그랬어요, 지금. 가방을 준비해놔야겠다 싶어서 가방 싸놓으라 그랬고, 직원들한테. 조 총영사는 자진 출국이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로 5년 입국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현지 업체들은 여전히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년 정도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얘기하니까. 그러나 직원 대부분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신분인 만큼 자진 출국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 주변에서 만난 주민들은 기자에게 한국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등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한 현지 민심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LG엔솔 공장 주변에서는 이민자 지원단체와 운동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가진 노동자들조차 미 이민 세관 단속국에 의해 위협당하고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지아주 폭스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 국민의 자진 출국 절차가 시작됐지만 미 국토안보장관은 이들이 추방될 거라면서 상반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일부는 퇴거 명령을 어겨 구금됐다는 말도 했는데 우리 기업들은 어떤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크리스티논 미 국토안보장관은 지난 4일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일부가 퇴거 명령을 무시해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수는 범죄 활동과 관련이 있다며 추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following the law. They are going to be deported. A few of those had criminal activity beyond just being here past final removal orders, and they will face the consequences for that. 정부는 현재 미국 측과 협의해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 장관의 추방 발언이 자진 출국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 관계자는 노 장관의 추방 발언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이 퇴거 명령을 무시해 체포했다는 발언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속 전에 미 당국이 퇴거 명령을 했다는 의미로도 읽히는데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 솔루션 측은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논 장관은 이번 단속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보낸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we're encouraging all companies who want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and help us our economy and employ people that we encourage them to employ U.S. citizens and to bring people to our country that want to follow our laws and work here the right way. 크리스티논 장관은 이번 조지아 사태가 외국 기업이 미국으로 올 때 게임의 규칙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게 해준 기회가 됐다며 대미 투자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미국이 동맹국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외교부의 부실한 사전 조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진행되는 공사에 군사작전 하듯 단속을 벌일 수 있느냐며 미국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구금한 미국의 이민세관 단속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과연 미국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한 외교부를 향한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경제안보센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외교부가 그동안 뭘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국민의힘은 특검이 오산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미국의 보복 성격이 이번 구금 사태에 담겼다고 주장했고, 오산에 특검이 들어간 거에 보복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돕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당국이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라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해하겠다는 그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 수백 명이 구금된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고 700조를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것이 대통령이죠. 조국 혁신당은 여야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우리도 국내 불법 체류 미국인 실태를 조사하는 등 협상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 될 것 같습니까? 그 실태 조사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취업비자 제도를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미 투자가 확대하는 지금이 이런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 건데 실제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습니다. 공개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상견례도 하지 않았던 여야 대표의 손을 맞잡게 했고 첫 악수가 성사됐습니다. 특검법과 경제, 외교 성과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선 여야 대표가 여전히 상반된 인식을 나타냈지만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수장은 민생 경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성과가 있었지만 특검법과 내란 특별법 같은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는 신경전도 뜨거웠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맞잡은 손도 잠시, 회동에서는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수장의 작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기회를 얻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람과만 악수한다던 정청래 대표를 향해 그동안 마늘과 쑥을 먹었다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지더니 곧바로 빨간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8분 30초간 이어진 발언의 절반은 특검 연장법과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 법안에 대한 비판과 반대 요구에 할애됐습니다.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법안들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같은 것이 아니겠나. 질세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A4 용지를 펼치더니 역시 발언의 절반가량을 계엄 세력에 대한 처벌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데 썼습니다. 설마 내란 종식에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며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은 국회의 사명이다. 야당의 협조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 경제 등에서도 건건히 시각차를 보였는데 미국에서 벌어진 불법 체류 단속을 두고도 장동혁 대표는 동맹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외교력의 의문을 제기했고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덕분에 우리 국민이 무사 귀국을 하게 됐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결실도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공통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제안을 대통령과 민주당이 받아들였다고 양측이 입을 모았습니다. 야당의 대표의 요청이 있을 시 가급적 잘 수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여야정 협의체는 전국이 어려울 때 단골 해법으로 등장합니다.
악수도 안 하던 여야 대표가 일단 성과를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양측의 의지와 진정성에 달렸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내에서 처음으로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 초선 박희승 의원이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민주당의 동시다발적 특검 추진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또 때렸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때처럼 상설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등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공작 쿠데타라며 역시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들이 각오를 밝히며 내란 척결, 단일 대우로 흘러가던 회의는 초선 박희승 의원 발언으로 반전을 맞았습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상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거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박 의원은 무도한 검찰 권력을 법원이 지켜준 거라면서 자꾸 법원을 공격하는 건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돌발적인 소신 발언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했는데 박희승 의원님, 일단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용어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다. 위헌성과 위법성이 없다. 민주당이 특검과 내란 특별법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사이 보수 야당에선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 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 실험이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조직 개편이 애들 장난 수준의 복수 열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은 사법부 독립 침해와 정치적 중립 논란 등을 이유로 내란 재판부 추진에 우려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광복은 연합국 승리라는 발언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항의하러 찾아온 시민단체 등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국회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회 소통관이 고성과 몸싸움이 뒤엉킨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인파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바로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입니다.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김 관장이 해명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건데 소식을 들은 일부 독립운동가 후손과 시민단체가 찾아오면서 아찔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밀치고 밀리는 아비규환 속에 김 관장은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 겨우 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해당 발언은 맥락 없이 왜곡됐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마치 관장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폄훼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인신공격성의 발언에 이어 역사내란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회견 뒤 김 관장은 쫓기듯 뒷문으로 빠져나갔지만 몰려든 인파에 막혀 한동안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일부가 넘어져 구급대원도 출동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독립기념관장이 갈등의 중심에 선 셈인데 같은 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게 핵심인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OECD 국가 가운데 비슷한 규정이 있는 나라는 없고 상당수는 임명해임 과정에서 공기업 이사회에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알박기 금지법 속도전을 위해 패스트트랙 추진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기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처리가 마냥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규탄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상습적으로 국민 분노를 유발하던 김 관장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으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백범 김구 선생이 일본의 패망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말했다는 또 다른 망발을 내뱉었다며 독립기념관 직원들 역시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국내 대통령과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누라고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이렇게 악수 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검의 이런 수사 그리고 또 여당의 입법 강행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국민들의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은 또 두려움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과 감사의 말씀. 장동혁 대표께서 쏘우실 것 같아서 저도 듣고 왔습니다. 또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가 주요 임무 종사자와 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의 만남이어서 긴장감이 흐르지 않을까 했는데 보신 것처럼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께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장동혁 대표를 조금 배려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발언 기회를 분배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이후에 단독으로 회동을 가질 때에도 장동혁 대표의 요청을 어쨌든 받아주셨기 때문에 네. 사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좀 유의미했다라고 보는 게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여야가 이제 같이 합의를 하고 나왔고, 또 대통령과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여야의 공통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어떤 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에 있어서 함께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해 나가자라는 네. 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매우 유의미한 신호가 될 수 있고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 장동혁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직후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초대를 하시기도 하셨고, 대통령께서 먼저 내민 손을 장동혁 대표가 잡고 그 장동혁 대표의 손을 또 정청래 대표가 잡음으로써 일종의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쏘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사람이 손을 잡은 모습에 국민들도 모처럼 웃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총평을 하자면 저런 모습을 국민들이 몇 년간 기대해 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지금 굉장히 대선 이후에 특히 그 정청래 여당 대표 이후에 뭐 굉장히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었는데 네. 다행히도 어제의 모습은 예전에 우리가 원했던 그 정치라는 게 복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 그 화기애애했던 모습 속에서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할 말은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또 여야가 대치할 수밖에 없는 아주 핫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끝까지 이런 식으로만 화기애애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그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듯이 지금 야당에 대한 전반적인 압박이 특검이란 그 3특검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투쟁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당과 한 번 대화할 때 야당과는 2번, 3번 해달라는 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요청이었고요.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그만큼 많이 내어주라라는 말도 했다고 해요. 좀 꽉 막힌 전국의 변화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가 야당 대표를 배려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이 좀 실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내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또 동시에 장동혁 대표의 발언 기회를 더 많이 보장해 주셨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정청래 대표도 그에 어느 정도 화답을 했던 게 이제 본인은 이 대통령과 소통할 기회가 많으니 오늘은 좀 말을 아끼겠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어쨌든 야당이 이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이 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그동안 사실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해왔던 게 본인들이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 이런 취지의 정치적인 주장을 해왔지만 어쨌든 기회가 생긴 거고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어떤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이 야당 입장에선 상당히 고무적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대통령의 발언들이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신 만큼 이 통합의 가치 그다음에 일관성 있는 행보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어제의 자리의 최후의 승자는 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뼈 있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 연장이라든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제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답은 못 받은 거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뭐 행사할 일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야당 대표로서는 지금 건의를 하는 게 맞는 절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받아들여지던 아니던 지금 야당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전달을 했어야만 했고 잘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점잖게 얘기는 했으나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 내란 특별 재판부인지 내란 무슨 재판부인지 앞서 그 화면에서도 전현희 의원이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사실 내부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란 정당, 뭐 내란 정국 지금 국가 경제라든지 미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내란에만 휩싸여 있는 그런 정치적인 수법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을 장동혁 대표가 그 자리에서 어필한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 평가할 만한 언행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내란 세력 척결하고 처벌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을 바라보는 시선이 갈리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야당 측에서는 이 특검 자체가 뭐 국민의힘 자체를 말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절차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지만 사실 지금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도 김건희 특검도 최상병 특검도 결국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되는 사안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야당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이라든지 정치적 탄압으로 볼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치 협치를 위해서는 조건부로 특검을 중단시켜야 된다. 특검 연장, 뭐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을 뭐 대통령이 거부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협치를 앞에 내세운 일종의 야합을 제안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도 나서서 진상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될 사안들이에요. 본인들이 만약에 정말 전부가 얽혀있지 않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 출발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뭐 전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특검이 뭐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무언가 정치적인 거래를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진상규명을 막아서는 일에 야당의 대표가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왈가왈부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특검의 수사와 이 국민의힘을 분리시켜서 철저하게 이 특검이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정치적인 그 인물들에 대한 처분을 고민하는 것이 지금의 야당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단독 회담이 30분간 이루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사법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제 정치권에서 정치 사법화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어요. 네. 특히 뭐 정적에 대한 뭐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큰 선거들 이후에 아니면 뭐 철저하게 이제 정치권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이제 고발을 하러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도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정치보복 수사라는 이제 워딩을 장동혁 대표가 썼는데 뭐 저는 대통령께서 이 특검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정치보복 수사다라고 인지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대통령께서도 이제 당대표 시절에 여러 이야기를 하셨었지만 뭐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이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검사들이 대거 투입돼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또 있었던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치보복 수사 그러니까 검찰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의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 정치 사법화 우려라는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전 두 분이 딴소리하고 서로 틀린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정치 사법화 뭐 이런 수사 야당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수사하지 말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검이라든지 전반적인 뭐 사법부를 활용한 야당의 탄압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것 같고 네. 대통령께서 왜 장동혁 대표가 된 이후에도 그랬지만 이재명 대통령 모든 그 지금 법원에서 중단돼 있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재판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게 틀렸던 맞았던 둘 다 말씀하시는 거는 정치에 대한 그러니까 사법부의 정치화를 막아달라 이런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그 사법부를 정치화시키고 계속해서 사법부를 통한 정치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여당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그 그러니까 정당 해산도 그것도 사실은 여당이 이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난 전당대회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네. 계속해서 여당 내에서 나왔던 얘기이고요. 아까 그 내란 특별 재판부도 지금에 가지고 있는 사법 체계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재판소 같은 걸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보통 이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에서는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본인들이 답답하더라도 예전에 그랬듯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겪었듯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법 체계 안에서 네. 시스템에 맡기고 그걸 믿고 신뢰하면서 이걸 기다려줘야 되는데 자기네들 급한 마음에 이거를 정치를 통해서 아니 입법을 통해서 자기네들 원하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여당이 조금 더 비판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치 사법화 사례로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이 법안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박희승 의원, 이 판사 출신인 인물인데 박희승 의원이 이게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삼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총칼을 들고 들어온 거랑 똑같다. 이런 반응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금 이 사안 자체를 추진하게 되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입법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자라는 우려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다만 이것이 이제 당내에서 어떤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당내에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는 아직 지금의 단계는 이제 판사 출신의 의원께서 밝히신 개인의 소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전현희 의원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용어는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 전담재판부고 이거는 위헌성과 위법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그 말이 그 말이죠. 똑같은 말을 단어 하나 바꾸면서 마치 이것이
자기네들이 이걸 추진하는 의도가 다른 데 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전현희 최고위원의 저런 발언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박희승 의원이 한 얘기가 굉장히 센 말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총칼 계엄과 같이 상권 분립 정신 무시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내란 재판부 설립에 대해서 추진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사건도 아닌 이분이 든 사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다 분노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고 민주주의의 훼손이냐 복원이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건에 빗대어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지금 나쁜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 이러다 보니 전현희 의원이 다급해서 그거를 말을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 정치가 정치로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민재판하듯이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훼손하는 이런 반민주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아마 이 분 말고도 다른 많은 국회의원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새로운 특검도 민주당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 상설 특검을 추진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가동 중인 3대 특검이 아니라 별도 특검이 다뤄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특검은 사실 이미 수사하고 있는 사안들이 너무나 많고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인력을 통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어떤 추가적인 사안을 이제 특검 측에서 수사를 해라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인 것 같고 다만 이것을 이제 기존의 검찰에 맡길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상설 특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 이 사건의 본질이 검찰 차원에서 일종의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봉권 띠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언제 어디서 이것을 받았는지 그리고 누가 찾아갔는지 누가 발급했는지 이런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정보들이 들어있는 일종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었던 사안인데 네. 이게 뭐 직원에 의해서 실수로 폐기됐다라고 하고 그 뒤에 내부에서 어떤 자체적인 감찰이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돈의 단서를 추적할 수 있는 그것도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 돈이 어떻게 건진법사에게 흘러갔느냐 이거는 굉장히 지금의 수사 특히 김건희 특검의 수사 국면에서는 중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검찰 차원에서 이뤄진 일종의 좀 의도적인 증거인멸 아니었느냐라고 의심이 드는 상황 속에서는 네. 독립적인 주체를 세워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3대 특검만큼의 규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설 특검처럼 대안을 찾아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근데 현행 특검에서 수사해도 충분하다라는 주장도 일부 있는 것 같던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검찰만 기존의 검찰만 수사를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네. 취지의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아마 그 부분은 뭐 특검 지금의 3대 특검에서 시작이 되든 아니면 따로 상설 특검을 만들어서 시작이 되든 그거는 보시기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 3대 특검 안에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3대 특검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안들에 집중하기에도 여력이 없다라는 일종의 현실론도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띠지 분실 사건 관련해서는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바보 같아 보여서 이거는 뭐 수사를 해야죠. 구체적으로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설 특검을 또 만들자? 이게 지금 무슨 특검이 무슨 특검 만능주의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특검을 하면 굉장히 독립적으로 검사가 안 하니까 검찰이 안 하니까 제대로 수사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인식은 가질 수 있으나 사실 특검이 이제 상설이 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검사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3대 특검 그 역대 그 어느 전국보다도 가장 큰 가장 많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3대 특검 때문에 지금 일반 시민들의 사건들이 매우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삶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악영향을. 그런데 또 특검하자 띠지 분실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있지만 이거 수사해야 되고 진실을 밝혀야 되고 단순 실수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실수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라는 거는 맞지만 특검 또 만들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특검 계속 연장하자, 그거를 또 더 늘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 안전과 국민 생활에는 솔직히 말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필요하다고 이제 검찰을 해체를 해놓고 이거를 모든 가진 특검을 또 만드는 거는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검찰 내부에서 이것을 자정작용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사실 민주당이 그래서 공수처에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공수처 고발로 되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밝혀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유 때문에 상설특검을 비롯한 모든 어떤 수단들을 열어놓고 보겠다라는 취지가 더 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상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를 한 상황인데 누가 비대위원장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원장이 조기 등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될 것인지 어떤 형태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런 곳이야말로 정당 해산해야죠. 지금 말이 됩니까? 조국 대표가 본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일을 몰랐다, 상황에 관여할 수 없었다, 자기 이름 걸어놓은 당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듯이 아무렇지도 않듯 나는 몰라요. 나 모르쇠로 나오는 게 저게 무슨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입니까? 저런 정당이야말로 저는 해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우리 해산할 생각하지 마시고 조국 정당 해산할 것부터 생각하십시오. 어떤 입장이실까요? 뭐 일단 조국 혁신당이 지금 좀 매우 부적절한 대처를 보여주고 있는 건 맞죠. 뭐 당직자들 총사퇴를 하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좀 골든타임이 많이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피해자들 측에서는 분명히 당내에서의 어떤 원만한 해결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에게 감옥에 있었을 때 이 서신을 전달하면서 나오면 이제 만나고 싶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여러 차례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당연히 면회 간 사람들에 의한 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내에 이미 당내에 존재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애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뭐 본인들은 절차를 지켰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고 2차 가해성 발언들이 사실 쏟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국 혁신당이 지금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하는 것만큼 네. 최악의 카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국 전 대표가 지금 뭐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더 듣겠다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관계나 입지들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들을 총동원해도 모자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뭐 조국 혁신당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 뭐라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좀 자정작용을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이러한 일은 말씀 잘 많이 하거든요. 민주당에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최강욱 전 원장 논란에 대해서는 어제 정청래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는 했는데 윤리심판원에서도 조치를 조만간 내놓을 걸로 예상이 되죠. 네, 뭐 직접 이제 조사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조만간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당 대표가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또 이제 윤리심판원 교육연수원장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 윤리위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절대 가벼운 처분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일부 최고위원들조차도 이 최강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고 이제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게 된 이 상황까지 온 것이 네. 본인이 직접 저지른 어떤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이 책임을 묻는 일도 필요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이 당에 끼친 어떤 위협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최강욱 의원이 단순히 사과하고 직에서 물러나고 끝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어느 정도 강도 높은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어제 정 대표도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이루어지면 논란이 좀 수그러들까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하신 일 중에 동의할 수 없는 것만 전 많았는데 네. 저건 잘하신 것 같은데요. 아하, 그렇군요. 네, 전 칭찬받아 괜찮습니다. 조치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으로 예상을 하실까요? 그거는 제가 민주당의 윤리 심판 관련된 내용들을 잘 모르는데 당대표가 저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아무래도 꽤 강한 수위의 뭐 징계가 나와야지만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본인들도 지금 조국 그 당을 보면서 혁신당을 보면서 이것이 만만치 않은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인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탑재될 엔진 시험에 나섰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대출력 탄소 섬유 고체 엔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일단 북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 보도한 내용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탑재될 탄소 섬유 고체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과정을 지켜본 김 위원장이 만족감을 드러냈다는 내용도 실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경이적인 결실이라고 지켜세우면서 가장 전략적인 성과이자 핵전략 무력 확대 강화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이번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이 9번째로 개발 공정에서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1971kN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신형 엔진 시험을 마쳤다는 것은 신형 ICBM 개발에 나서겠다는 걸 예고했다고 봐야겠죠? 네, 개발 공정에서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밝힌 만큼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당 고체 엔진을 이용한 신형 ICBM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방문 직전인 지난 1일에도 해당 엔진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개발된 신형 엔진이 화성 19형 계열과 다음 세대 ICBM인 화성 20형에 이용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하며 이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한 지 1년도 안 돼 신형 ICBM 개발을 공식한 셈입니다. 이미 개발된 화성 19형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어서 화성 20형은 위력을 더한 다탄두 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정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양국 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왕래와 협조를 긴밀히 해 두 나라 친선과 사회주의 위협을 추진하면서 지역과 세계 평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겨냥해 관세 전쟁을 일으켜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흥 경제국 협의체 브릭스 회원국들에게 공개적으로 미국에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중국이 브릭스에서도 반미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화상으로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의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매우 만연하고 있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일부 국가는 잇따라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을 일으켜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국제 무역 규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에게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자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권위주의 국가 정상들을 불러 반서방 세력을 결집한 데 이어 브릭스 국가들에게도 미국에 대항하자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동참해 시진핑 주도의 반미 연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의장국 브라질을 비롯해 11개 회원국 정상들은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뜻을 같이 했지만 공동 성명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브릭스는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으로 이뤄진 다자 협력체로 글로벌 GDP의 약 40%, 세계 인구로는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지난해에는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으로부터 50% 수입 관세를 부과받은 브라질과 인도를 비롯해 중국 등 회원국들의 반미 연대 움직임으로 진작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 KT 이용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소액 결제 피해를 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까지 피해 사례가 접수됐는데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바탕으로 경로 추적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경기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이곳을 포함해 인근 단지들에서 해킹 범죄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피해 지역은 광명시 소화동과 하안동, 서울 금천구 가산동 등으로 서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서울 영등포에서도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는 모두 74건, 피해 금액은 4,50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경찰은 아직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몇몇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우선 인접 지역에 살면서 KT나 KT 알뜰폰을 이용했습니다. 범행은 주로 새벽 시간에 벌어졌고 모바일 상품권이나 교통카드 비용 결제 명목으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또 카카오톡이 갑자기 로그아웃됐는데 누군가 자신의 계정에 접속해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서를 다시 인증하려고 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카톡이 로그아웃이 돼 있어가지고 이상해서 다시 로그인하고 95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악성 링크에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가운데 연령대와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도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산망부터 중계기까지 다양한 해킹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KT와 결제 대행업체, 상품권 판매업체 등 관련 업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는 피해 금액이 납부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용자들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있는데 똑같은 소액결제를 당했다고 오신 분이 계세요. 소액결제가 또 될까봐 이미 지금 차단은 다 해놓긴 했는데 경찰은 해킹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KT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을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제주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 한 척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배에 탔던 사람은 발견되지 않아 관계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무보트 한 척이 방파제 위로 반쯤 걸쳐졌습니다. 해경과학수사대가 꼼꼼히 보트를 조사합니다. 배 안에서는 중국어가 적힌 물품이 나왔지만 사람은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지역 주민이 방파제 옆에 떠있던 보트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구명보트 이렇게 다 벗어놓고 낚시 의장한 것처럼 낚시가 2개가 이렇게 있었고 낚시 의장에서 탈출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사 결과 이 보트는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트에서는 구명조끼가 6벌이 나왔지만 정확한 승선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레저보트 같은 경우도 등록을 해야만이 검사를 받고 검사에 따라서 이게 최대 승선 인원이 나오는데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며 비어있는 해안초소가 운영됐다면 상황이 달랐을 거라고 말합니다. 무방비 상태구나. 이거를 어떻게 위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안 정경 추수가 있었는데 이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놔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특히 중국과 제주 서부 지역이 가까운 만큼 미리국 시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고무보트로 미리국하려던 중국인 2명이 인천 옹진군 해상에서 해경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해경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미리국 또는 해난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사안을 조사 중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 씨의 사인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잠정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서를 받은 뒤 사건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나 씨는 지난 6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나 특별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책상 위로 올라가 춤추는 학생을 제지하던 교사가 홧김에 의자를 집어던져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 오전 광주에 있는 모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시간 강사인 60대 교사가 1학년 A군을 쫓아가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군이 노래를 부르고 책상 위에서 춤을 추자 교사가 화를 참지 못했다며 해당 교사에 대해 구두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서해건설 매관 매직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자, 김상민 전 검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은 오늘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 특검은 김 전 검사가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의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이 당시 김건희 씨가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에 김 전 검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의혹을 폭로한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가 이를 대가로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울중앙지검에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고 김 전 검사는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특검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진 거죠? 네, 특검은 최근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에 김상민 전 검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구매한 뒤 이를 김건희 씨 측에 건넸다는 건데요. 특검은 이 그림이 공천 청탁이나 공직 임명에 대한 대가성 선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그림의 진위를 두고 미술품 감정기관 두 곳의 의견이 갈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그림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양측이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공천 청탁 등을 목적으로 그림을 건넨 것이 맞는지 관계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에 출석하죠? 네, 특검은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를 둘러싼 서희건설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경위를 한 전 총리에게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추천을 맡겼더니 다음 날 박성근 전 검사 이력서를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봉관 회장이 이미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넸다는 자수서를 제출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인사청탁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내란 사건의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가 연내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응에 나서면서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이경욱 기자입니다.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6차 공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지규현 부장판사가 구체적인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3개의 내란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어진 여건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는 만큼 향후 3개 사건을 한 개로 병합할 예정이라면서 12월쯤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거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 지연 논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규현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나선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법부가 수사에 개입해 권력 분립의 원칙이 훼손됐고 현행 특검법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가 특검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재판은 중지됩니다. 헌재가 1심 선고 전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도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더는 공소유지를 맡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규현 부장판사의 말처럼 오는 12월까지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법원과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우리 국민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과 조율을 마친 상태지만 본인 동의 등의 행정 절차 등이 남아있어서 전세기 투입 시점은 아직 미정인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남아있는 막바지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된 한국인 300여 명 전원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과는 이미 협의를 마치고 마무리 행정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자진 출국을 할 경우 본인 스스로 미국을 떠나겠다고 동의하고 출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방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재입국 시에 모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비자 형태나 체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재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자진 출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에 남아 개인적으로 이민법에 따른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개인 동의 여부 확인 등의 행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전세기 투입 시점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확한 미국 출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테크니컬한 거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는 대로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 인력 취업 비자 확대 등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방미해서 협상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외교부는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가운데 250여 명을 면담한 결과 우려했던 인권 침해나 구금 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중 상당수는 전기 배터리 공장 가동이라는 고도로 전문화한 작업을 위해 고용된 엔지니어와 장비 설치공이라고 현지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4명을 대리하는 애틀란타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현지 시간 8일 AP통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구금된 이들 중 상당수가 B1 사업 방문 비자 프로그램에 따라 허가된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미국에 2주 정도 체류할 계획이었고 75일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비자 문제 해결 현안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제 이르면 현지 시간 10일에 전세기를 타고 우리 국민들이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잘 해결이 될 거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 청문회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의 큰 틀의 합의가 끝났고 마지막 행정적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무리되는 대로 자진 출국의 형식을 빌어서 전세기가 이제 우리 국민들을 다 이제 모시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미국에 머무르면서 이민법원의 어떤 심판을 받아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구금된 우리 국민들은 돌아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자진 출국 형식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도 그렇게 희망합니다만 지금 국토안보부의 크리스티 놈 장관은 인터뷰에서 추방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거든요. 이게 우리 국민을 겨냥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어쨌든 이 총책임자의 입에서 추방이라는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향후 불이익이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불이익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국토안보부 장관이 얘기한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부처가 한 일을 정당화하고 국내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강제 추방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어쨌든 불법 이민자를 얘기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은 강제 추방이 되는 것이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다. 원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외국 순방 중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 한인들을 타겟으로 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대대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해서 추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과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금된 국민들께서는 자진 출국의 형식으로 이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우리 외교 당국이 추후에 미국 입국하시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도 지금 그 보도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현지 그 한국인 근로자들이 또 걱정하고 있는 게 만약 자진 출국으로 나가더라도 자진 출국임에도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성은 존재하죠. 그러니까 자진 출국하더라도 이미 불법 체류된 상태에서 자진 출국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입국할 때는 얼마나 오랫동안 불법 체류했냐에 따라서 입국할 수 있는 데 있어서 3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불이익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인 거고요. 이번에는 우리 외교당국이 미국 카운터파트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금 외교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해결된다면 이번에 구금되신 분들께서는 추후에 미국에 입국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금 미국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매우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 혹은 미국을 어르고 달래서 설득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당근과 채찍을 다 이제 동원을 해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 미국의 카운터파트에게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미 관계가 중요하고 카운터파트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의를 하면서도 이제 그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대규모 미국 내 투자를 위해서 어떤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가실 때 필요한 비자 부분을 좀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재발 방지와 더불어서 이제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H-1B 전문직 비자의 쿼터를 늘리는 방법과 이제 이번에 이제 대미 투자를 위해서 이제 가셔야 되는 그러한 전문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E4 비자를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여행 비자를 받고 와서 영어 강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수조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까지 나왔는데 좀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한 번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외교 당국에서 이스타라든지 그 단순히 이제 관광 비자를 받고서 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다 통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 예. 그 외교 당국이 그 공간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력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미국에 입국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뭔가 미국 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서 그러한 관행을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 없애고 뭔가 좀 올바르게 가는 부분, 즉 미국 법에 따라서 또 맞춰서 이제 입국하는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이 그 계기가 돼가지고 어떤 기업의 관행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관행 이런 부분에도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한 해설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 관련 정책을 매우 강경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바이든 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곳에서 이런 이민자를 단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을 결속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 중에서 이민과 통상 부분이 굉장히 그 주요 축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민 같은 경우에는 1기 행정부 때도 그랬고 2기 행정부에서도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추방하는 이걸 통해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그다음에 미국 노동자에게 우선순위를 제공해주겠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이 부분이 지지층과 더불어서 미국 전반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치적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 연속선상에서 이번에 이전에는 아무래도 집이라든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체포 작전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직장으로 이제 그 확대됐다 보고요. 이 부분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그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분명히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까지도 이제 그 대대적으로 이제 단속에 나서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본격화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한인 우리의 조지아 시설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이 민주당의 전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운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바이든 지우기 이런 일환일 수도 있고요. 브라이언 캠프 현 조지아 주지사가 공화당 주지사이긴 합니다만 비트럼프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치적으로 견제구를 나누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분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동맹국의 그 국민들을 구금까지는 못했을 텐데 그 명분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게 아주 오랫동안 그 이런 직원들을 파견하는 문제가 사실 불법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지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해당 그 공장 자체에서 산업재해라든지 여러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공장이 타겟이 됐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우리의 기업의 어떤 그 이민과 관련돼서 어떤 이민법을 어기는 그러한 관행 그리고 그동안 묵인돼 왔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경고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을 쓰니까 경고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대적인 뭐 군 작전 그래서 체포하고 뭐 헬기가 날아다니고 이게 그리고 우리 그 국민들 근로자들을 갖다가 중범죄인들처럼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서 연행하는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어떤 정치적 작전을 펼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경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또 외교 당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에게 경고를 해서 그 부분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을 테니 시정 조치를 해라. 그리고 말씀해 주신 산업재해 같은 부분도 미국 당국이 지켜보고 있으니 미국 노동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대대적인 어떤 색출, 체포, 그다음에 이제 그 연행 이런 걸 보여준 거는 이거는 국내 정치적인 메시지가 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좀 그 공분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동맹국에게 이런 그 결례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외교 행태를 보이지 않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미 투자 규모로 봤을 때는 대미 투자액 규모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비자 문제 같은 부분이 사전에 조율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우리 외교당국이 2012년부터 E4 비자라든지 H1B 전문직 비자를 갖다 쿼터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 내에 그 상당한 반론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제 불러 들어오는 부분들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미국의 그 근로자들로 대처가 가능한데 굳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러 들어와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상당하게 정치적인 반감이 있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외교부 당국이 10년 이상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되고 어떤 긍정적으로 검토 방향, 대안을 찾는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추구해 왔던 H1B라는 전문직 비자를 좀 쿼터를 늘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대미 투자를 위한 전문직들을 보내기 위한 그러한 E4 비자를 신설, 이거는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방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행정부도 인식을 하고 의회도 이제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은 그 어떤 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그 끔찍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우리가 이제 그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제도적 보완, 말씀드린 제도적 보완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금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을 시사하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달라진 입장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민 당국이 제할 일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뒤에는 한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재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오는 것을 또 장려하고 또 신속히 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른 시간에 어떤 입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두 측면을 다 고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책적 방향성을 따라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을 체류자들을 색출해서 추방하는 작전을 계속 펼치고 있고 그것이 자신의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는 이민국이 할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미 투자를 한국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미 투자라는 것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 분야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의 어떤 대미 투자라든지 미국 내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면 그건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정치적 결과가 될 거기 때문에 한국을 달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한국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뭔가 미비한 부분,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미국 내에서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그 유능한 인재들을 외국에서 데려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는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 내에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러한 그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내에서 수급이 안 되거나 그리고 미국 내 인재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불러들여야 된다 해가지고 추가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인력을 갖다가 그 훈련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비판을 피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국도 지지를 하고 한국 달래는 그런 메시지. 어쨌든 비자 문제 개선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식적인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물살을 타서 잘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 문구를 좀 유심히 보면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 인력을 훈련시켜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조금 엄격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 기업의 산업을 이제 추진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력이라기보다는 이제 한국에서 인력들을 임시적으로라도 불러서
이제 기술을 전수해 주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미국 국내에서 반발이 적은 겁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급할 수 없으니 한국에서 인재들을 불러와야 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외국 인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자기 정치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그 전문 인력을 들어와서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시켜주겠다. 그러면 미국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이제 외국 근로자들이 전문직 종사자들이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감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비자라든지 쿼터를 줄 때 그거 다 똑같은 카테고리 분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국내 정치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내서 우리에게 어떤 비자라든지 또 쿼터를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지금 이번 일과 같이 이민자를 단속하는 것을 그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는 일이다라고, 그러니까 뺏는 일을 해결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한 축이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어떤 미국 노동자들에게 그 양질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민자들, 특히 불법 체류자들과 이제 경쟁하면서 어떤 미국 우선 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이민자들이 채워주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활하게 미국 내에서 소비 시장에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정치적 메시지로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반기를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양분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분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놓고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흔히 하는데 지금 이번 일과 관련해서도 또 이번 일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보내서 각 도시에서 이민자들을 단속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미국 내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모든 이민자들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들은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이제 그 불법 체류를 해서 어떤 공동체의 법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안전,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그래서 중남미의 갱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선량한 미국 시민들을 살해한다 이런 얘기를 정치적 선동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유권자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당을 지지냐에 따라서 갈라진 이러한 찬반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큰 틀에서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필요한 인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공동체, 자기의 커뮤니티에 새로운 어떤 불법 체류들이 들어와서 활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좀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굉장히 좀 복잡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지지층을 어떤 결집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어떤 의제로서 계속 활용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조지아주 대규모 구금 사태 관련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사후 대응 관련입니다. 대통령실은 사태 발생 사흘째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며 생색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의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억류된 한국인들과 관련해서 대부분은 결국 추방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치 석방을 이끌어낸 것처럼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추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호도한 대통령실의 기만 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필요시 워싱턴을 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뒤늦게 어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민 앞에서 필요시라는 말만 하다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에야 허겁지겁 움직인 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외교에 무능한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닙니다.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적인 현장에서 동맹국 근로자 수백 명이 군사작전식으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700조를 퍼주고 돌아온 것은 결국 국민의 수갑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미 간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환경에도 심각한 불확실성이 드리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신뢰 모두가 이재명 정권의 무능 외교에 직격탄을 맞았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 기업의 신뢰와 투자를 지켜내지 못하는 외교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내고 무능 외교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우리 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제 회담에서 합의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가 원만하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회담에서 장동혁 당대표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구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헌법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영구화 기도를 중단할 것, 노란봉투법 등 주요 악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추진할 것,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수용되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제1야당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협치는 허울 좋은 말잔치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께서 검찰 해체 시도를 포함한 졸속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의 뜻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약속인 만큼 정부 여당이 끼리끼리 밀실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9월 25일경 본회의에서 검찰 해체 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용산 대통령의 완전한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재로 간주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약속 이행을 기다립니다. 어제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특검은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권한을 가진 영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지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버젓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국민을 기만하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속이는 태연자약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영원히 진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진실된 정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사후 대응이 문제였다 비판했고요.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법안과 장관 후보자 지명 등에 대해서도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곧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고요. 증시 개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6일째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0.36% 오른 3,231.31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26% 오른 820.75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1원 내린 1,386.5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증시 소식도 곧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우중충하지만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따라서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을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호우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이후 오늘 밤 사이 또 한 번 빗줄기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는 지난 주말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졌는데 내일까지 전남 남부에 최고 10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반면 가뭄이 극심한 강릉 지역은 오늘도 메마른 날씨가 지속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온이 제법 오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0도, 광주와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예년보다 덥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해안가에서는 호우와 대조기가 겹치면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